추석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무식한 년. 항암 치료 중인 친정 엄마를 잠깐 보고 왔다는 이유로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맞은 겁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밥상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렸어요. 국물이 쏟아지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그리고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며느리가 마침내 폭발한 그날 밤. 과연 이하은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뺨을 때리던 시어머니는 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 이하은입니다. 중견기업 재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인데 정작 제 결혼 생활 앞에서는 3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어도 웃으며 넘겼어요. 그러다 추석날 온 식구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날 저는 밥상을 엎었고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주시겠어요? 추석 연휴 첫날 아침, 저는 병원 복도를 걸어 407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침대 위 엄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엄마 김복희는 수액줄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계셨는데 제가 문을 닫는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은아, 너 왜 여기 와? 엄마가 마른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친 얼굴은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죠. 시댁부터 가야지. 명절인데 여길 왜 먼저 와? 아침 일찍이잖아요. 잠깐 얼굴 보고 가려고요.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비닐봉지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과도로 껍질을 깎는 동안 엄마는 자꾸 시댁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님 성격 알잖아. 어서 가. 괜히 엄마 때문에 눈밖에 나지 말고. 괜찮아요. 과일 하나만 드시고요. 사과 한쪽을 엄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씹으시다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셨어요. 우리 딸 얼굴이 많이 말랐네. 엄마가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엄마가 더 말랐으면서. 저는 웃어 보였지만 엄마의 손을 잡은 제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간호사실에 들러 다음 치료 일정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핸드폰 화면에 남편 도연의 문자가 3개 찍혀 있었죠. 어머니가 왜 아직 안 오냐고 하셔. 빨리 와. 전화 좀 받아. 하은아 지금 어디야? 저는 엄마 몰래 복도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4층 창문 너머로 엄마 병실의 불빛이 보였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택시 문을 열고 시댁 주소를 말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시누이 수희와 수희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시동생 도준이가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귤을 까고 있었죠. 부엌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시어머니 박정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큰 며느리 이제 오시네. 명절에 친정부터 가는 며느리는 우리 집이 처음이다. 온 식구가 듣는 앞이었습니다. 수희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고 도준이가 귤 까던 손을 멈췄죠. 어머니, 친정엄마가 항암 치료 중이셔서 잠깐 들렀다가. 그래서 박정욱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팔짱을 풀고 한 발짝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시어미는 뒷전이란 거야? 응?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도연이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한 줄은 안 해. 빨리 부엌 들어가. 전 아직 하나도 못 붙였어. 저는 신발을 벗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 반죽을 풀고 호박을 썰고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죠. 수희는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손가락으로 넘기고 있었어요. 박정욱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전 봐라 전. 이게 뭐야? 두께가 왜 이래? 제가 부친 동태전을 집어들더니 접시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물간 봐봐. 짜다니까. 시금치나물 그릇을 밀어내며 혀를 찼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간을 맞추고 다시 전을 부치고 다시 접시를 채웠습니다. 3년간 매 명절마다 해온 일이었죠. 저녁 상차림을 마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박정욱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알지? 오늘 이 며느리가 명절 아침에 친정부터 갔다 왔어.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욱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시어미 밥상은 신경도 안 쓰고 제 친정 엄마한테 먼저 갔다 온 거야. 명절에. 도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도 사정이 있으셨겠. 너는 빠져. 박정욱이 도준을 쏘아보았고 수희가 국물을 후후 불며 말했죠. 엄마 말이 맞아.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아니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씹고 있었습니다. 박정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무식한 년. 그 순간 왼쪽 뺨에 뜨거운 것이 터졌습니다. 박정욱의 손바닥이 제 볼을 때렸어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귀 안에서 삐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죠. 3년이었습니다. 혼자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던 명절들, 짜다 싱겁다 트집 잡히며 삼킨 말들, 수액줄에 매달린 엄마를 두고 뛰어온 오늘 아침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 안에서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식탁 다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고 반찬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국물이 마루 위로 흘러내렸고 모든 식구가 동시에 의자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 입에 담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박정욱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욱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고 도연은 의자에 앉은 채 굳어 있었죠. 수희가 어머니 괜찮아 하며 박정욱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엎어진 밥상, 깨진 접시, 바닥에 흐르는 국물, 그리고 얼어붙은 얼굴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어요. 야, 이하은. 도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밤거리로 나섰어요. 추석밤 공기가 차가웠고 제 왼쪽 뺨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편의점 불빛 아래를 지나면서도 발이 멈추지 않았어요. 왼쪽 뺨이 욱신거렸고 손으로 만지니 볼이 부풀어 오른 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내리다가 윤지수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 2번 만에 지수가 받았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명절인데 전화를 다 하고. 지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시어머니한테 맞았어. 전화기 너머로 2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주소 보낼게.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와. 지수의 원룸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니
고개를 돌려 왼쪽 뺨을 살폈어요. 미친, 이게 뭐야? 이만큼이나 부었어. 지수가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제 뺨에 대주면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울어도 돼. 울어.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저는 지수 어깨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삼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명절마다 나 혼자 부엌에 서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수희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안 해. 도연이도. 지수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병원에 잠깐 갔다 온 것 가지고 온 식구 앞에서 무식한 년이라고 뺨을. 됐어. 됐어. 천천히 말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을 들어 제 왼쪽 뺨을 찍었어요. 이거 사진 남겨놔야 해. 혹시 모르니까. 그 사이 도연에게서 전화가 7통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뺨이 부었어. 오늘은 연락하지 마.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죠. 네가 밥상을 엎어서 어머니가 충격받으셨어. 네가 먼저 사과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맞은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말. 지수가 화면을 함께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은아, 이거 캡처해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지수가 밀어준 명함 한 장을 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였어요. 연휴 다음 월요일 오전에 상담 예약을 잡았고 반차를 쓰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최민정은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였는데 따뜻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하은 씨, 시어머니가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해요. 온 가족 앞에서 무식한 년이라고 한 것도 모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민정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이게 단순히 시월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맞은 직후에 사진 찍어둔 거 있어요? 친구가 그날 밤에 찍어줬어요. 잘했어요. 그 사진, 도연 씨와 주고받은 문자, 그날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적은 메모, 이런 걸 다 모아서 따로 보관해 두세요. 민정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시든 아니든 증거는 미리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상담소에서 나오는 길에 도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하은아, 어머니가 밤새 오셨어. 명절인데 이러면 어떡해. 제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해. 한마디가 뭔데? 그냥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맞은 사람이 사과하라고.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지수 집에서 이틀을 더 보내는 동안 수희가 가족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은 언니가 명절 밥상을 발로 차서 엎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질 뻔하셨어요. 시댁 친척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어머니한테 빨리 사과해라. 어디서 그런 버릇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 위에 고모 오정자에게서 전화까지 왔습니다. 받자마자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한 여자가 친정을 먼저 가? 시집간 며느리가 그래도 되는 거냐? 너 대체 집에서 뭘 배웠어?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다만 통화가 시작될 때 녹음 버튼을 눌러둔 것, 그건 민정의 조언 덕분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출근해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일어서는데 후배 예린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뺨에 멍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손으로 왼쪽 볼을 감쌌습니다. 아침에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는데도 보이는 거였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형광등 아래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르스름하게 번진 멍 자국이 화장 밑으로 비치고 있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처음으로 부동산 앱을 열어 회사 근처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아파트 대출 잔금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재무팀 과장으로 남의 회사 돈은 매일 정리하면서 정작 내 상황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저는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 시댁 말고 밖에서. 도심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어요. 도연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됐지? 집에 가자. 이혼하려고. 도연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빤히 보다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 이혼할 거야. 밥상 엎은 건 내 잘못도 있잖아. 그걸로 이혼까지? 저는 도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뺨을 맞은 게 아니라 밥상을 엎은 걸 문제 삼고 있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숍 문을 밀고 나오면서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상담사 민정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한서진. 7층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이하은 씨 앉으세요. 최민정 선생님한테 대략 들었는데 직접 정리해 오신 게 있다고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뺨이 부어오른 사진, 도연과 주고받은 문자 캡처본, 고모 오정자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든 USB까지. 한서진이 하나하나 꺼내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행 사진 상태가 선명하네요. 문자 내용도 좋고 시어머니가 때린 것이 원인이고 남편이 사과를 종용한 정황까지 있으니까. 한서진이 사진을 내려놓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이하은 씨, 유책 사유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 나누는 것도 유리한 위치예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도준이었어요. 형수님, 저 도준인데요.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응, 말해. 그날 일 저도 봤잖아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맞아요. 형수님 뺨을 때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었어요. 근데 형수님, 이혼까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형이 진짜 바보 같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도준아, 고마워. 근데 이건 그날 하루 일만이 아니야. 3년이야. 도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이 결정하신 거면 저는 더 드릴 말이 없는데 그래도 형수님이 좋은 사람이니까 한마디 드려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기면서 도준이가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그날 일이 잘못이었다고 말해준 사람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심이 바뀌진 않았어요.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박정욱이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을 다그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도연이 그날 밤 보내온 문자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었죠.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이혼이라니 말이 되냐고 하셔. 내가 너 설득해보겠다고 했어. 한번 만나자.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지수 집에 돌아오는데 건물 앞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초인종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한 번만 얘기하자. 제발. 지수가 현관에서 얼굴을 내밀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알았다는 듯 문을 닫아주었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혼 말고 별거 하자. 떨어져 있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린 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도연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도 나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 거야.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원래 그런 분 맞아. 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어머니 성격. 도준이도 알고, 수희도 알고, 당신도 알고. 그래서 아무도 안 막은 거잖아. 도연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일어섰어요. 좀 더 생각해봐. 부탁이야. 도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갔어? 응. 뭐래? 별거 하자고.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래. 지수가 물컵을 제 앞에 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며느리 뺨을 쳐도 되는 줄 아나 보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친정아버지 이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결심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처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이 무슨 일이냐? 아빠 나 이혼하려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네가 결정한 거면 아빠는 따른다. 아빠 고마워요. 근데 한 가지,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아버지 오태식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 3년 전이야. 아빠한테 2억을 빌려갔다. 차용증도 쓰고 상환 날짜도 정했는데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어.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사돈 사이에 돈 얘기 꺼내면 내 결혼 생활이 불편해질까봐 그랬다. 근데 이혼한다니까 네가 전체 상황을 알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돈 때문에 이혼하지 말란 뜻은 아니시죠? 당연하지. 2억이 내 인생보다 중요하겠냐. 다만 알고는 있어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이 친정아버지 돈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그 입으로 무식한 년이라고 했다는 사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숨을 골랐어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계단 통로에서 한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한테 2억을 빌려주셨대요. 차용증도 있고 상환 기한도 이미 지났다고요. 한서진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혼 사건에서 직접적인 근거로 쓰기는 어렵지만 협상 과정에서 시댁을 압박하는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차용증이랑 돈 보낸 기록 확보해달라고 아버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시댁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나올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 높아요. 이쪽에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걸 알면 질질 끌 이유가 없거든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의 전체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병원에 계신 친정엄마를 찾아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지난번보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 있었습니다. 하은아, 왔어?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있었던 일을, 이혼을 결심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수액줄에 연결된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뺨을 맞았다고? 네. 그 댁 어머니가 우리 딸 뺨을.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떨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참아라, 시댁이 내 가정이다. 그 말만 했으니까. 엄마가 참으라고 해서 네가 맞은 거야.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딸 앞길을 막은 거야.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우셨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티슈를 꺼내 엄마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몸만 생각하세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으시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병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병원 주차장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이제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절차, 증거, 그리고 한 발짝씩.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서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차용증과 이체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실 한 번 더 찾아뵐게요. 보내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내려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연차를 내고 한서진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이혼 조정 신청서를 건넸을 때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조정 기일은 약 6주 후에 잡힐 예정입니다. 우편으로 통보 나갈 거예요. 한서진이 법원을 나서며 제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6주면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증거 좀 더 보강하죠. 녹음 파일 정리하고 문자 내역도 날짜 순으로 다시 묶어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12통이 넘었어요.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고 자기 전에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주변에 창피하게. 조정 신청까지 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피.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제가 맞은 뺨이 아니라 이혼한다는 소문이었어요. 며칠 뒤 낯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시아버지 오태식이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아, 나 시아버지야.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칠 테니까.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전에는 명절에 와도 고개만 끄덕이고 방에 들어가시던 분이 갑자기 잘못한 부분을 고치겠다고요. 저는 대여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내용 증명은 아직이었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버님. 언제가 편하세요? 다음 날 저녁 시아버지가 정한 식당에 갔습니다. 시댁 근처 한식집이었어요. 오태식이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미역국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태식이 미역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하은아, 집안일은 집안에서 풀어야지. 법원까지 가면 서로 보기 안 좋잖아. 아버님, 저도 법원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때리셨고 그 뒤로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정욱이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속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뺨을 때리시면서 무식한 년이라고 하셨어요. 온 식구 앞에서요. 오태식의 숟가락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그리고 3초쯤 지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 취하하고 우리끼리 합의하면 안 되겠냐. 아버지가 중간에서 정리할 테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아버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빌린 돈 이야기 꺼내려는 거냐? 저는 순간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 대여금은 아버지들끼리의 일이에요. 저는 그걸 이혼 협상에 쓸 생각 없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돈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식사 자리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어요. 오태식이 먼저 일어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오태식이 나간 뒤 자리에 앉아 녹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시기 수희가 또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수희의 인스타그램에 글이 올라왔다는 걸 후배 예린이가 알려줬습니다. 점심시간에 예린이가 제 자리로 와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언니, 이거 혹시 언니 이야기 아니에요? 화면에는 수희의 글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은 빼고 썼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명절에 시어머니 앞에서 밥상을 발로 걷어찬 며느리.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고 공유도 여러 번 됐죠. 이거 회사 사람들도 본 것 같아요. 영업팀 김대리가 아까 이 글 보면서 혹시 재무팀 이 과장 이야기냐고 물어봐서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예린에게 말했어요. 예린아, 그 화면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지금 바로 보낼게요. 퇴근 후 저는 수희의 게시물과 댓글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공유된 글까지 전부 저장해서 한서진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한서진이 바로 답장을 줬습니다. 잘했어요. 이건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수록 증거만 쌓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만 움직이세요. 그 주말 저는 지수와 함께 회사 근처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열쇠를 받았을 때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공간이었어요. 다음 날 도연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짐을 빼러 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도연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운동복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빈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오는 걸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진짜 나가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 옷들을 캐리어에 넣고 서랍에서 통장과 증명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도연이 안방 문틀에 기대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짐만 챙기고 갈게. 캐리어 지퍼를 닫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도연이 뒤에서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3년 살던 집의 현관문이 뒤에서 닫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원룸에 짐을 풀고 나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지수가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집들이 왔다. 떡볶이 사왔어. 좁은 방 바닥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지수가 젓가락으로 떡을 집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좁다. 좁지. 근데 좋다. 시어머니 없으니까.
저는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아무한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울고 싶으면 우는 방. 밤 11시쯤 지수가 돌아가고 저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시댁에서 대여금 이야기 꺼냈다고 들었다.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내 앞길만 봐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3년 동안 사돈 체면을 생각해서 참고 있던 돈. 그걸 이제 정리하시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새 원룸의 하얀 천장에는 아무 얼룩도 없었어요. 눈을 감았을 때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서진 변호사와 조정 기일 준비를 위해 통화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퇴근 후에는 매일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증거를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의 폭행 사진, 도연의 문자 캡처본, 수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고모 오정자의 통화 녹음. 항목별로 나누고 날짜를 붙여 파일에 넣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오늘 시아버지한테 내용 증명 보냈다. 내용 증명이요? 이역 상환 요청이야. 차용증에 적힌 기한이 작년에 이미 끝났으니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야.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실만 전달하는 말투였어요. 아빠, 혹시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기한이 지난 돈을 돌려받겠다는 건 당연한 거다. 원래 진작했어야 하는 걸 미뤘던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시댁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답은 며칠 안에 나왔어요. 금요일 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지금 어려운 거 알잖아. 너의 아버지가 내용 증명을 보내셨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문자. 대여금이랑 우리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여금은 아빠의 돈이고 아빠의 판단이야. 나는 관여 안 했어. 도연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 오후 도연이 제 원룸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 화면을 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입김을 내뱉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아버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사업이랑 우리 문제랑 무슨 상관인데? 방금 말했잖아. 아빠의 돈이고 아빠의 결정이야. 나한테 따질 일이 아니야. 하은아, 아버지 사업이 진짜 위험해. 하청업체 대금도 못 주고 있어. 네가 한마디만 하면 내가 무슨 한마디를 해. 3년 전에 빌린 돈 이제 갚으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시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건 도준이 보내온 문자로 알 수 있었어요. 형수님, 요즘 집안이 난리예요. 아버지 사업이 진짜 심각한가 봐요. 어머니가 형한테 매일 이혼 합의해주라고 하세요. 박정욱이 이혼을 막으라고 하던 사람이 이혼 합의를 해주라고 바뀐 거였습니다. 대여금 2억 원의 무게가 그만큼 컸던 거죠. 조정 기일 3주 전 금요일 퇴근 후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깃집에 8명이 모였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몇몇이 어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희가 올린 인스타그램 글 때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고기를 굽는 사이 맞은편에 앉은 동기 현주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 시어머니한테 밥상 엎었다는 거 진짜야?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밥상 엎었어. 근데 그 전에 시어머니가 온 식구 앞에서 내 뺨을 때렸거든. 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숨을 멈췄어요. 친정어머니가 항암 중이라 아침에 병원 잠깐 들렀다 시댁에 갔더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식한 년이라면서 뺨을 치셨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날 밤 지수가 찍어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왼쪽 뺨이 부풀어 오른 사진. 현주가 화면을 보더니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세상에, 소문이랑 완전 다르네. 이건 폭행 아니야? 옆에 앉은 동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인스타글 완전 한쪽 말만 적어 놓은 거잖아.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동기들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제 편에 서줬습니다. 수위의 소문에 흔들릴 뻔했던 관계가 사진 한 장으로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죠. 위축됐던 마음이 조금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정 기일 2주 전 도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아버지가 조정 전에 한번 만나자고 하세요. 조건을 맞춰보겠다고요. 저는 한서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아버지 쪽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나세요. 다만 대화 내용 녹음하시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세요. 약속 장소인 시댁 근처 커피숍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건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욱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손짓했습니다. 하은아,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둔 상태였어요. 박정욱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때 내가 좀 심했다. 한 번만 봐줘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추석 때 식탁 앞에서 고함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말에서 진심 어린 반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가락이 커피잔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건 뉘우침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정 자리에서 해주세요. 박정욱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조정까지 갈 것 없잖아.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법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박정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커피숍을 나와서 녹음을 멈췄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3년 전 결혼식 날 한복을 입고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며 제 손을 잡던 사람. 추석밤 무식한 년이라며 제 뺨을 때리던 사람. 방금 한 번만 봐달라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 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한서진에게 보냈어요. 한서진이 바로 답장을 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조정 기일 준비에 집중합시다. 이하은 씨, 거의 다 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문자, 녹음, 캡처본. 이 종이들과 파일들이 제 3년을 증명해 줄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순서대로 정리하고 파일 겉면에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조정 기일 당일 저는 연차를 내고 아침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진 변호사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괜찮아요.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걷는데 반대편에서 도연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그 옆에 시아버지 오태식이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명절마다 식탁에 둘러앉던 사람들과 법원 복도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긴 테이블 가운데에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서진과 왼쪽에, 도연은 도연 측 변호사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오태식은 밖에서 기다리는 모양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상대방 측부터 말씀하시죠. 도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신청인의 배우자인 이하은 씨가 추석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상을 발로 걷어차 시어머니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한서진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한서진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제 왼쪽 뺨이 부어오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해당 추석 당일 밤에 촬영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정옥 씨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하은 씨의 뺨을 때렸고 무식한 년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밥상을 엎은 것은 그 이후의 반응이에요. 조정위원이 사진을 집어들어 살폈습니다. 한서진이 이어서 문자 캡처본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건 직후 남편 오도현 씨가 보낸 문자입니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폭행 피해자에게 사과를 종용한 내용이죠. 도연 측 변호사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위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서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본을 추가로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또한 상대방의 여동생 오수혜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의 사실을 왜곡한 글을 올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거는 별도 고소도 가능합니다. 도연 측 변호사의 눈이 한서진을 향했습니다. 입술을 한번 핥고 서류를 뒤적였지만 바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이 사진과 문자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이 먼저 있었다면 밥상을 엎은 행위의 맥락은 달라지겠네요.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변호사의 팔을 잡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은아.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어? 내가 잘못했어. 3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에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던 사람. 맞은 저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법원 조정실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늦었어. 제 입에서 그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연 측 변호사가 도연의 어깨를 눌러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니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길에 한서진이 복도에서 저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 전에 반드시 합의에 제안 들어올 거예요. 오늘 분위기 보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 가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기록됐다는 것.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이하은이라는 사람의 말로요.
사흘 뒤 한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어요. 위자료랑 재산 나누는 조건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하은 씨가 원하는 조건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협상 들어갈게요. 같은 시기 시댁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이후 시아버지 사업이 하청업체 대금조차 못 주는 지경이라는 걸 도준이가 보내온 문자로 알 수 있었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형한테 빨리 합의해라. 모든 조건 맞춰줘라. 매일 그러세요. 명절에 당당하게 제 뺨을 올리던 사람이 이제는 아들한테 조건을 맞춰주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마지막 술을 꺼냈어요. 토요일 오전 친정아버지 이동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걸 아버지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하은아, 오늘 도연이가 왔다 갔다. 뭐라고 했어요, 아빠? 한 가지만 물었다. 내 딸이 내 어머니한테 맞을 때 자네는 뭘 했냐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대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 결심에 변함없는 거지? 네, 변함없어요. 알았다. 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에서 사돈과의 마지막 의리까지 정리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봐줄 것은 없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주 초 한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은 6대 4로 나누자고 제안해 왔어요. 3천만 원이요? 적죠? 시어머니 폭행, 명예훼손 증거, 남편의 방조까지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상향하고 재산은 5대 5로 역제한 넣을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한서진이 역제한 회신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원룸 창밖을 보았어요. 밤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역제안을 보낸 이틀 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돈이 목적이었어? 위자료를 올려달라고? 뭐? 4,500이면 되냐고. 그게 내 속셈이었냐고. 저는 원룸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맞은 사람한테 돈 타령이야?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어. 온 식구 앞에서. 그게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값이 매겨지는 거라고 생각해?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수화기로 흘러왔어요.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저장 완료. 이 통화도 기록으로 남았어요. 그 주 토요일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김복희의 4번째 항암 치료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지난번보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 있었고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종양이 줄었대. 많이 줄었대.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 안에서 뭔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제 손등을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이제 좋아지는 거야. 네, 엄마. 좋아지는 거예요. 이혼 과정 내내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어요. 시댁이 뭐라 하든 도연이 뭐라 하든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제 등이 펴졌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준이가 보내온 문자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가 하청업체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대요. 어머니가 본인 노후 자금까지 꺼내셨어요. 그 다음 문자. 어머니가 형한테 매일 우세요. 빨리 합의해라. 모든 조건 맞춰줘라고요. 추석에 제 뺨을 때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아들 옷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을 박정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 일주일 전 도연 측 변호사에게서 한서진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서진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위자료 4,500만 원, 재산 5대 5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아파트 명의 이전, 개인 물품 인도, 남은 대출 정산까지 세부 조항 넣어서 합의안 만들어 보낼 거예요. 이하은 씨가 검토하시고 이상 없으면 조정 기일에 서명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원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3년의 결혼이 그 안에 모든 참음과 모욕과 눈물이 서류 한 장으로 마무리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합의안 서명을 앞둔 날 저녁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적도 있었잖아. 정말 후회 안 해?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적 있었죠. 연애할 때 손잡고 걷던 한강 산책로, 신혼여행에서 같이 웃었던 사진, 퇴근하고 둘이 라면 끓여 먹던 밤. 하지만 그 기억들이 제 뺨에 남았던 손자국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행복했던 기억은 고마워. 근데 그게 맞은 뺨을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아. 보내기를 누르고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부부로서 나누는 마지막 대화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조정 기일. 저는 다시 연차를 내고 법원에 갔습니다. 한서진과 나란히 조정실에 들어섰고 맞은편에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합의안을 읽어 내려갔어요. 위자료 4,500만 원, 공동재산 5대 5분할, 아파트 명의 이전, 자녀 대출 정산. 한 항목씩 확인하고 양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펜을 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서진이 옆에서 제 팔꿈치를 가볍게 짚어줬어요. 저는 합의안 아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서 서명을 마쳤어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데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두 발,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한서진이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하은 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3년이 끝났다는 것, 이제 아무한테도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며칠 뒤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창구를 벗어나 구청 로비에 섰을 때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끝났어요. 3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신고 사흘 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하니 박정욱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얼굴로 카메라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박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두덩이 부어 있었어요. 추석에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은아. 박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한테 대여금 좀 말해줘라. 사업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 그러더니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살려줘라.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식한 년이라고 외치며 제 뺨을 때리던 그 손이 지금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어요. 통쾌해야 하는데 그런 감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허탈함이 가슴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박정욱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박정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대여금은 아버지의 돈이고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저는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박정욱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며느리든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박정욱이 멍하니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서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완전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확정 이후 받은 서류, 재산분할 관련 문서, 아파트 명의 이전 확인서, 하나씩 파일에 넣고 서랍에 집어넣었어요. 다 정리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책상 위 작은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하은의 얼굴이었어요. 출근길 회사 로비에서 예린이를 마주쳤습니다. 예린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다르다.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해 보여요. 전에는 항상 어디 무거운 거 지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예린이가 웃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주변 사람이 알아챌 만큼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같은 주 수요일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시아버지 쪽에서 돈 들어왔다. 갚았어요? 절반. 외부에서 투자자를 구한 모양이야. 1억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6개월 안에 나눠서 갚겠다고 각서를 썼더라. 아버지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난 기색도 기쁜 기색도 없었어요. 아빠, 그걸로 된 거예요? 됐다. 사업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어. 빌린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전화를 끊으며 저는 아버지의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원칙. 빌린 돈은 갚는 거다. 그것뿐이었어요. 시댁과 얽힌 줄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복희가 퇴원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쉬시는 첫 번째 주말,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셨어요. 얼굴에 살이 조금 붙어 있었고 걸음걸이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날씨 좋다. 밖에 나가볼까? 밖에요? 안 추우세요? 두꺼운 거 입으면 되지. 엄마 좀 걷고 싶어. 저는 어머니 외투를 꺼내드리고 목도리를 감아드렸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 팔에 제 팔을 끼고 느린 걸음으로 걸었어요. 낙엽이 다 진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보셨어요. 이제 내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엄마는 네가 웃으니까 좋은 거야. 어머니가 제 팔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 위에 제 손을 포개며 천천히 다시 걸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지수가 받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하려고. 뭐가? 그날 밤에 네가 문 열어줘서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진짜. 지수가 2초쯤 조용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밥이나 사라, 밥. 다음 주에 살게. 비싼 거 사야 된다. 소고기. 전화를 끊으며 웃었습니다. 위기 때 진짜 제 편이 누구였는지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연말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팀장님이 회의실로 부르셨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장, 재무팀 팀장 승진 후보 명단에 올라갔어. 지난 반기 실적이 좋았거든.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요? 이 과장이 맡은 프로젝트 3건 다 기한 내에 끝냈잖아. 위에서 눈여겨봤나 봐. 회의실을 나오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혼 과정 중에도 야근하고 보고서 쓰고 마감 맞추느라 정신없었던 날들.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와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받으셨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팀장 승진 후보에 올랐어. 진짜? 우리 딸 최고야. 어머니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그러더니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여보, 하은이 회사에서 승진 후보래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으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딸. 평소에 한마디도 잘 안 하시는 아버지가 2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짧은 통화가 위자료 4,500만 원보다 값지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추석 밤을 떠올렸어요. 시댁 현관문을 나서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리던 도연의 외침. 야, 이하은. 그 목소리가 이제는 가슴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나선 제가, 지수집에서 울던 제가, 상담소에서 떨던 제가,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제가 오늘의 저로 이어져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으로 2줄을 적었어요. 다시는 참지 않겠다. 다시는 나를 작게 만들지 않겠다. 저장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시댁의 밥상이 아닌 내일 아침 제가 차릴 밥상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 시댁 대문을 나서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맞고도 참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시댁이 내 가정이라는 말, 그런 말들에 묶여서 자신을 작게 만들고 계신 분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맞으면서 버티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떨렸어요. 근데 한 발짝 내디드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할게요.